안녕하세요. 성균관의대 내과 교수인 이광익입니다. 오늘은 급상췌장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췌장 및 담도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췌담도학회 교육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의사에서 의대도서관이라는 유튜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도 코비드-19 팬데믹 피리어드 속에서 지속적인 췌장 및 담도 질환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청년 의사 의대도서관과 손잡고 유튜브 강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한췌장담도학회 산하 교육위원회에서 급성췌장염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강의할 주제는 급성췌장염입니다. 강의는 환자를 볼 때 임상적으로 판단에 도움이 줄 내용을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와 이 내용을 적용하는 증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급성췌장염과 관련된 패소피지올로지, 메커니즘, 레버러토리 스터디 및 애니멀 스터디 등등은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의는 실제 임상, 특히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급성췌장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일부 내용에 있어서 강사의 주관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보시기 편하게 강의 길이는 20분 내외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치 미드의 시즌제처럼 이번 췌장담도학회 췌장염 강의 시즌1에서는 급성췌장염의 진단, 치료, 그 다음에 증례를 몇 개 모아서 증례로 이 치료와 진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응급실로 급성췌장염 환자가 오면은 응급실 담당 내과 전공의가 환자를 보고 전임의한테 이렇게 노티를 합니다. 그럼 전임의가 다시 환자를 보고 저에게 노티를 하는데, 이렇게 전임의가 저희한테 노티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가 급성췌장염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췌장염이 진단이 맞는지, 췌장염이 맞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췌장염이 맞다면 중증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췌장염이 왜 생겼는지 원인이 파악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가 향후 저희가 췌장염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임상에서 접하는 급성췌장염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복통을 주소로 의사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처음 접하는 상황은 복통 환자입니다. 특히 질환의 특성상 중등도 이상의 급성 복통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외래로 급성췌장염이 의심되는 복통 환자가 오는 경우에 대부분 응급실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외래에서 그 복통 정도가 심하여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두고 검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바로 입원이 어려운 병원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한 급성 복통 환자에서 중요한 것이 과연 뭘까요? 이게 과연 췌장염이라고 단순히 진단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46세 환자가 1시간 전부터 심해진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내원 전날 저녁 음주와 과식 후 상복부가 답답하기 시작하더니 심한 통증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응급실에 옵니다. 이와 같이 심한 복통으로 왔을 때 가장 해야 될 검사로 거리가 먼 것을 냈습니다. 첫 번째 엘렉트로카디오그램, 두 번째 체스트 PA, 세 번째 심플 앱도멘 수파인 앤 이렉트, 네 번째 앱도미널 울트라사운드, 다섯 번째 에소파그 게스트로 디오데노스코피. 뭘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아마 뒤에 강의를 들으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급성으로 심한 상복부 복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복분의 장기는 저희가 흔히 포것 오리진의 간, 담독의 췌장, 위장관, 식도에서 12장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에 생기는 천공, 폐쇄, 경색 및 이로 인한 복막염은 이게 치료를 원하고 이 치료를 함으로써 예후가 바뀔 수 있는 질환입니다. 사실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에 온 경우에는 심한 급성 복통이고 이러한 질환을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관상동맥 증후군 중에서 인피리어 월 임팍션이 생기는 경우에는 심한 급성 복통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한 복통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의 가장 흔한 아밀라이제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사진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역시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일 겁니다. 그 외에도 바울 퍼포레이션,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
그다음에 바울의 이스케미아나 임팍션, 그다음에 다이섹팅 아ortic 아뉴리즘 때문에 이스케미아가 온 경우, 액토픽 프레그넌시와 같이 산부인과 질환, 이런 경우에도 급성 복통과 아밀라이즈의 상승이 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급성 췌장염의 진단 기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의대를 졸업했으면 다 아실 수 있는 복통, 아밀라이즈 또는 라이페이지의 3배 이상의 상승, CT나 이와 같은 이미지에서 급성 췌장염이 소견 중 2가지가 있으면 췌장염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있습니다. 다른 췌장 질환이나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감별된다면, 즉 배제 진단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이와 같은 배제 진단이고, 이 배제 진단의 의미 속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적절한 치료로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실제로 저한테 노티된 환자입니다. 뭐 이 노티될 당시의 상황은 뭐 코비드 19 전에 저희들이 회식을 하고 있는데 한 10시쯤, 오후 10시쯤, 그러니까 저녁 10시쯤에 노티가 됐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이제 전공의가 노티를 했죠. 노티했을 때는 급성 췌장염에 합당한 심한 페인이 있고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가 상승돼 있어 다른 응급질환은 CT를 찍었는데 없는 것 같고, 이 CT를 본 당직 영상의학과 선생님은 에큐트 판크레타이티스처럼 약간 부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입원시켜서 다음날 환자를 다시 봤더니, 이 환자는 뭐 언더라잉 디지즈가 좀 있어서 저희 병원에 다니던 환자였는데 일주 전에도 배가 아팠었고 이게 아팠다고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도 하고 열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는 높고 복통은 있었고, 그다음에 CT를 자세히 봤더니 이 펠빅 쪽에 아사이티스가 차 있고 펠빅스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펠비스 쪽에 있는 대장이 부어 있는 그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엔테로콜라이티스 혹은 PID로 진단받았던 환자입니다. 엔티를 쓰고 그냥 좋아져서 퇴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앱도미널 페인, 검사 수치, 그다음에 CT만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급성 췌장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통뿐만 아니라 오심과 구토, 미열, 저혈압, 그리고 정신 이상, 피하 출혈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대개 그 췌장이 레트로페리토니얼 올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누워 있으면 이게 신전이 되면서 아프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구부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덜 아픈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상 양상인 복통에 대해서는 그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는 심하부 및 제대주의가 아프면서 이 특징이 30분 이내에 피크로 올라가서 계속 지속되는 페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콜리키 페인처럼 아팠다 안 아팠다는 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페인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페인이 없는 코마나 멀티오간 페일리어로 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페인이 없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췌장염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검사실 소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 상승, 3배 이상의 상승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췌장의 효소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를 대신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유용한 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나타나는 이상 소견으로 인플라모토리 마커의 상승,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의해서 헤마토크릿이 농축됐는지 BUN이 상승한 소견, 그다음에 췌장염이 심해지게 되면 멀티오간 페일리오가 되면서 그 각 기관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검사실의 이상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칼슘이 올라간다든지 글루코스가 변한다든지 같은 소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견들은 대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비어리티를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아는 췌장염을 진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화학적 검사는 혈청 아밀라이즈의 상승이고, 이거보다 더 유용한 검사는 혈청 라이파이제의 상승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밀라이제는 보통 증상 후 6시간에서 12시간에 상승해서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라이페이제는 이에 비해서는 좀 더 오래 더 상승되어 있고, 이 아밀라이제는 췌장의 40%만 분포하고 저희 침샘이랑 부인과 여러 가지 기관들 같은 데 많이 분포하는 데 비해서 라이페이지는 비교적 췌장과 위장관에 이제 분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실제로 췌장염 진단에 한 데 있어서 민감도와 특이도,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가 얼마인지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합쳐보면은 아밀라이즈가 3배 상승하는 거는 센시티비티가 67에서 83%, 스페시피티가 85에서 98%입니다. 라이페이지는 센시티비티가 82에서 100%, 스페시피티가 82에서 99%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마다 민감도와 특이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급성 췌장염에서 수치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즉 질병은 있지만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센시티비티가 낮아지겠죠.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가 상승하는 경우 다른 질환, 즉 질병이 없지만 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여도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가 오르지 않아서 민감도가 떨어뜨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에서 검사했을 때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질병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가 많으면 결국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연구에서 테스트 네거티브 케이스, 즉 급성 췌장염이 있지만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포함된다면 그 연구에서는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의 민감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아밀라이즈가 올랐지만 췌장염인 경우, 그거는 혈액 검사 시기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즉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후가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아밀라이즈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환자가 오기 때문에 이 혈청 검사에서 아밀라이즈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췌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급성 췌장염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알코올성 판크레타이티스를 앓고 있는 환자에서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췌장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나올 아밀라이즈가 없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고중성 지방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중성 지방혈증 자체가 아밀라이즈 검사를 간섭을 하기 때문에 아밀라이즈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페이지는 비교적 췌장에 더 특이적이어서 센시티비티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좀 길게 올라가고 알코올릭 판크레타이티스에서는 아밀라이즈보다 라이페이지가 더 센시티비티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아닌 경우에도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가 연구 대상자로 많이 포함되면 연구 결과에서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 특이도가 다른 연구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센시티비티는 이와 같이 계산하고요. 스페시피티는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환자에서 그 테스트 네거티브가 나온 거를 해서 스페시피티라고 부릅니다. 포지티브 프레딕티브랑 네거티브 프레딕티브는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근데 급성 췌장염이 없는데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가 상승한다면 이 80이라는 숫자가 변할 겁니다. 만약에 이 80이라는 숫자가 100으로 변하면 즉 400명 중에서 80명 중이 잘못 검사가 됐는데 이게 100명으로 바뀌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페시피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스페시피티가 80%에서 75%로 떨어집니다. 결국 이와 같은 환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밀라이즈가 상승하는 질환이 판크레타시스 외에 굉장히 다른 많은 질환들이 있고요. 이와 같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담관계 질환, 여러 가지 위장 질환,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인과 질환, 그 다음에 침샘 질환, 그 밖에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질환에서도 많이 올라갑니다. 신장이 나쁜 경우에는 신장으로 아밀라이즈가 배설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많은 약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되어 있고 약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페이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췌장염에서 췌장이나 췌장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질환에서 많이 올라가고요. 그 밖에 담독의 질환, 위장관 질환, 그 밖에도 마찬가지로 그 신장이 나쁜 경우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약도 점점 보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지식을 알고 아래 증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0세 여자 환자고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항암 치료받다 중단했고 오심 구토가 있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다시 복통이 있어서 받고 아밀라이즈 라이페이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자는 과연 췌장암 자체가 또 그 판크레타시스의 원인이기 때문에 판크레타시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CT를 찍어봤더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옵스트럭션으로 막혀가지고 올라갔던 거고 이 옵스트럭션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좋아졌습니다. 이렇듯 이제 현실적으로 결국 췌장염의 진단에 있어서는 CT 검사를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CT는 단순히 췌장염이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췌장의 중증도를 잘 알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주 초기에 찍으면 CT가 정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CT 검사는 췌장염 환자가 중간에 나빠지게 되면 꼭 한번 다시 찍어보라 그럽니다.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CT 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증의 급성 췌장염과 중증의 급성 췌장염의 CT 사진입니다. 이게 경증이고 중증입니다. 이 판크레아스가 네크로시스가 되면서 판크레아스가 잘 안 보이는 이와 같은 소견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복부 초음파, MRI, ERCP, EUS와 같은 검사들이 이제 췌장염에서 간혹 진단이나 어떤 원인을 알기 위해서 사용을 되는데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담낭 담석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MRI 검사는 복부 CT만큼 급성 췌장염의 진단과 중증을 평가하기 좋은 검사입니다. 특히 담석성 췌장염이나 출혈성 췌장괴사의 진단에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MRI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통이 심하면은 이거는 좀 오랫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찌기가 좀 어렵습니다. ERCP는 담석성 췌장염에 한해서 이제 내시경 치료를 고려해서 시행을 하고 US는 총담관 담석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케이스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환자를 접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췌장염의 중증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췌장염은 마일드 판크레아타이티스와 시비어 판크레아타이티스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의 디지즈 스펙트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매니페스테이션을 보입니다. 마일드 판크레아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모탈리티가 2% 미만, 뭐 거의 대부분 죽는 경우는 없는데 시비어 판크레아타이티스 경우에는 15%, 네크로시스가 심한 경우에는 50%까지 죽는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어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시스테믹 디지즈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췌장에 있던 염증이 전신으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시비어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되는 과정은 맨 처음에 셀 레벨에서 셀프 다이제스션이 생기고 이게 판크레아스를 소화시키고 이게 더 염증이 심해지면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마일드 판크레아타이티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과연 이 환자가 시비어로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 시비어로 진행하는 환자라면 치료가 전혀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걸 구별하기 위한 지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란슨스 크라이테리아라고 아주 고전적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문제가 이같이 진행을 하니까 48시간 뒤에 측정을 해서 알아보겠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AG, WBC, 글루코스, LDH, AST, 헤마토크리스 감소, BUN 감소, 칼슘,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베이스 차이, 그다음에 플루이드가 얼마만큼 시퀘스트론 되었는지 이 정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포인트를 주게 되고 6에서 11점이면 40% 이상의 모탈리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라이테리아의 문제점은 48시간 뒤에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일찍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연구됐습니다. 클리니컬 프리딕터, 뭐 얼마만큼 증상이 나타나고 왔는지 뭐 이런 것도 연구가 된 적 있고 올간 페일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랩에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임상적인 장기 부전 지표를 가지고 연구도 됐고 레디올로직 프리딕터라든지 CT를 찍어서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었지만 이러한 단일 지표로서는 연구가 측정이 예측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합해서 할 수 있는 예측을 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파치2 스코어라 그래서 주로 중환자실에서 저희들이 측정해서 보는 그와 같은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했었는데 이 시스템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데도 이 스코어가 완전히 다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넣어서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은 이건 너무 복잡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주로 중환자실 세팅에서만 사용하지 임상적으로 쉽게 해서 응급실이나 아니면 외래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테믹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 신드롬 스코어라 그래서 주로 이제 바이탈 사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랩을 조합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예측을 하려면은 퍼시스턴트 썰스가 있는 경우, 즉 이게 좀 48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을 했을 때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어서 단 한 번에 왔을 때, 응급실에 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측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간단한 비샵 스코어라 그래서 BUN, 멘탈 스테이터스, 썰스, 그다음에 에이지, 그다음에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주고 이 포인트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모탈리티를 보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뭐 아파치2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이건 역시 이렇게 재는 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좀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는 그냥 꼭 돌려보내도 괜찮겠다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리는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런 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낮기 때문에 뭐 다른 올간 페일리어 베이스드 스코어에서 다른 데서 사용한 여러 가지 스코어링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CT가 점점 발달하면서 CT를 찍어서 주변의 플루이드 콜렉션의 정도와 네크로시스의 정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은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이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 이상이면은 그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원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치료가 필요한 그런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네크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모탈리티가 23%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간에 로우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문제입니다. 즉 이게 이게 정말로 시비어 판크레아티스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이런 스코링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증도의 예측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뭐 썰스라든지 멀티오간 페일리어, CTS 네크로시스 정도, 디하이드레이션과 인플라메이션 정도를 가지고 그냥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ICU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파치2 스코어로 보통 팔로우업을 하고 만약에 병실에 입원해서 좀 본다면 비샵 스코어 정도를 가지고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가끔 제가 시험 문제 냈던 건데요. 그러면 응급실 당직 의사가 돼서 일단 질문에 답해보는 한번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복부 복통을 주소로 환자가 왔고 이 복통의 특징은 6개월 동안에 두세 차례 정도 복통이 있다 저절로 좋아졌었고 통증 척도는 약 10에서 3, 4 정도의 복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최근에 더 심해져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오심 구토 증상이 있었고 오한이 약간 있었습니다. 소변색이 약간 붉어진 소변이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3년 전에 이제 복부 검진을 받았는데 담석이 있었던 게 있고 술도 많이 먹었고 담배도 많이 피는 환자로 만들었었습니다. 가족력이나 여행력에서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체 검진을 해봤더니 뭐 바이탈 사인은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버러토리 파인딩에서는 약간 오베시티가 있으면서 헤마토크릿이 약간 헤모글로빈이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마토크리트 같이 올라가 있을 거고 결국 헤모 컨센트레이션이 좀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빌루르빈이 약간 올라가 있으면서 AST, 알칼라인 포스파테이드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아밀라제 라이페이드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흡성 보통이고 아밀라제 라이페이드가 상승돼 있고 헤모 컨센트레이션이고 간 수치가 상승돼 있고 CT에서는 약간 마일드 판크레아타이티스 소견이 있었습니다. 뭐 담석이라든지 음주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일드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제가 냈던 문제는 어떤 검사를 추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뭐 크레아틴, BUN, CRP, 헤마토크릿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비어리티랑 관계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건 팔로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비에 비해서 아밀라제는 뭐 진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아밀라제 수치 상승 자체가 시비어리티랑 관계는 없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보통 입원해서 2, 3일 관찰하자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관찰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응급실에 올 때는 아주 초기에 이런 시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즉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생겨서 초기인데 문제는 이 다음에 여러 가지 췌장이 소화가 되고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 프로덕션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오간 페일류가 오는 즉 시비어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생길 때까지는 그 어떤 윈도우 피리어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피리어드를 놓치고 환자를 집에 보내고 뭐 그냥 추적하는 얘기를 안 하다가 환자가 나빠지면은 뭐 환자도 나쁘지만 요즘은 이제 의사도 나빠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좀 급성 췌장염 환자는 좀 나중에 나빠질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에큐트 시비어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생기면 아주 초기에는 멀티오간 페일리오로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요. 후기에는 이 네크로시스가 되는데 인펙션으로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뒤에 치료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로필락틱 엔티바이오틱스가 이제 추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췌장염의 원인의 가장 흔한 것은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갈스톤이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이 밖에도 굉장히 드문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원인을 잘 알아야 그러니까 이런 원인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 정도는 이디오패틱입니다. 그래서 재발한 경우에 10% 정도는 이디오패틱일 수가 있습니다. 재발한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디오패틱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체 이유 중에 10%가 이디오패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같은 재발한 원인을 찾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판크레아틱 캔서가 숨어 있다는 건 요즘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판크레아틱 캔서인데 옵스트럭션이 생겨서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오고 이걸 이제 처음에 아주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에 다시 재발했을 때도 놓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환자가 치료하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이제 판크레아스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그 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장침을 가지고 배에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가끔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애들이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오는 경우에는 스쿨 바이올런스 때문에 간혹 맞아서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좀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은 저희가 히스토리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급성 복통으로 왔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소주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다음에 담석도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치에는 마일드 판크레아타이티스 정도의 검사 수치가 있었고 CT에서는 마일드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제 입원시켜 놓고 봤더니 며칠 만에 이제 나빠지는 겁니다. 체온도 올라가고 호흡수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헤모글로빈은 갑자기 약간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빌리루빈 갑자기 올라가고 AST, ALT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PaO2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비어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됐고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한테서 다음 무슨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각 검사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이 환자는 어쨌든 지금 임상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는 가장 흔한 원인은 갈스톤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담석의 병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뒤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통관이 막히게 되면은 간 수치가 같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갈스톤 판크레아타이티스고 갈스톤 판크레아타이티스가 경과 중에 악화되는 소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ERCP를 해서 그 돌을 빼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혹시 뭐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면은 MRCP나 EUS 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전에는 이와 같이 그 판크레아틱 네크로시스가 있고 악화가 되면은 USFNA를 해서 거기에 균을 찾아가지고 검사하는 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오히려 감염의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에 꼭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PTBD는 보통 존디스가 있고 바일덕트가 늘어나 있으면 넣어가지고 저희가 디컴프레션을 해줄 수 있지만 이 환자는 그런 소견이 없기 때문에 약간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장 흔한 담석성 췌장염 원인이 갈스톤 때문에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생겼다. 그거는 이와 같이 판크레아틱 덕트와 바일덕트가 같이 만나는 요 부위에 돌이 걸려가지고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일으키면서 간 수치의 변화를 보통 같이 나타냅니다. 근데 보통 여기까지 내려온 돌은 되게 이렇게 작기 때문에 90%는 자연 배출되기 때문에 보통은 지켜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돌을 빼기 위한 그 ERCP 자체가 판크레아타이티스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중증 췌장염이 되면서 48시간 이내 호전이 되지 않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괄약근 절개술로 담석을 보통 제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담석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담석이 좀 의심스럽지만 담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EUS나 MRCP, 그러니까 MRCP나 EUS를 촬영해서 여튼 담석을 확인하고 여튼 내시경을 넣어서 이 담석이 걸려있는 이 부위를 넓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여기 담석을 빼는 시술을 함으로써 이제 좋게 환자를 개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응급실에서 췌장염 의심 환자를 만나면은 우선 췌장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익스클루전 다이어노시스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질환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이것을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이제 복부 전선화 단층 촬영입니다. 그다음에 췌장염의 정도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시비어 판크레아타이티스가 그리고 생겨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 자체가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입원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췌장염의 원인을 잘 아는 것은 적절한 치료와 재발을 막고 특히 재발하는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꼭 감별하는 데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진단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